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이어서 하드막스의 메모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마지막 하편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복리 이자에 의하면 버는 대로 이자를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는 매년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전 해에 벌어들인 이자에 대한 이자도 받는다. 이게 이제 복리죠. 따라서 장기 투자만 하면 원금은 이제 강력하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인데, 하지만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복리의 기적이 역행하여 그 덕을 보지 못한다. 마이너스 금리로 소득을 재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목적을 위해 수입은 어디에서 얻을까? 이뿐만이 아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통상적으로 많은 과정을 뒤집는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예들을 한번 보죠.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다른 대안이 없는 이 세계는 더 어려워진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미 다 알고도 마이너스 금리 계약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비록 그들이 역사적으로 낮은 예상 수익을 약속하더라도 그것은 위험한 투자를 선호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단념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게 만드는 환경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환경 자체가. 그래서 지금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저금리 기조로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이제 현저하게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예전 80년, 90년대 이 시절만 해도 예금만으로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복권 1등 당첨금이 대부분 1억 원이었거든요. 1억에서 뭐 1억 5천 이 정도였는데 이것을 은행에만 넣고도 충분히 생활이 됐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을 했었어요. 그때는 뭐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죠, 당연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이제 적금을 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만기가 됐을 때 얻는 그 수익이 다른 투자를 통해서 얻는 수익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솔직히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인 것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위험한 투자를 선호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자산에 대한 마이너스 수익률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 특히 기관 투자가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제로금리 채권의 수익을 이길 것을 약속하는 다른 자산으로의 연기금 유입은 너무나 극적이어서 주식, 그리고 정크본드, 부동산, 사모펀드, 그리고 그 밖에 더 난해한 투자 영역들의 가치가 치솟았는데 그들이 어떤 충격에도 매우 취약해 보일 정도로 매우 악화되었다. 이거는 뭐 전 세계 대부분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을 운영을 할 때 더 이상 안전한 채권 투자로만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뭐 파생에도 손을 대고 이건 이제 이 저금리 환경이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모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그리고 7월 초에 2067년에 만기가 되는 이탈리아 국채 30억 유로치가 수익률이 2.877%였거든요. 이런 수익률 덕분에 거의 6배 이상 초과 입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탈리아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신용이 위험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건데 그런 위험을 안고서라도 이렇게 6배 이상 입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 딜러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을 유동적으로 벌기 위해 천천히 지불할 이유가 없다. 예전에는 돈을 은행에 보관하고 가능한 오래 이자를 받는 것을 선호하면서 가능한 마지막 날에 청구서를 지불했다.
마이너스 금리라면 그들은 더 빨리 지불하기를 선호할지도 모른다. 많은 보험사들이 전통적으로 돈을 번 이유는 바로 이제 고금리였죠. 그들이 발행한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수년 후에 보험금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고금리 환경에서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따박따박 이자 잘 받으면서 자산을 키워온 거죠. 그리고 만기가 되면 원래 약속했던 그 보험료를 그냥 만기 보험 자금을 그냥 주면 되고, 보험은 그냥 이자 놀이로만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보험사들이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했었어요. 보험회사들이.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제 완전히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지금 말이 많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보험사도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회사 자체 그 재무제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흐름이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여기서 또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청구 금액이 지불될 때까지 홀딩된 자금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든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보험사한테는 치명적이죠. 굉장히. 그래서 보험사가 특히 이런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한 빨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총매제가 없다. 과거에는 도매 고객들에게 고지서를 일찍 지불하면 할인을 해주었는데 이제 판매자는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어. 차라리 6개월 후에 돈을 갚는 게 낫겠어. 거꾸로 이쯤이 이렇게 돼버린 상황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는 투자 수익으로 살아가는 은퇴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한다. 당연하죠. 수익률을 계속 저조하기 때문에 그 투자 수익률로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은퇴자들도 어떻게 될까요? 은퇴자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은퇴자들이 금융 투자에 대해서 눈이 밝나요? 아니죠. 대부분 다 일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금융에 대한 무지한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면서 은퇴 자금을 다 날리는 사례. 아마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은퇴 자금을 날리는 그런 투자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금리에 의한 비관적인 신호는 우호적인 자극 효과보다는 수축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기대했던 대로 물가 상승률을 낮춘 대신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 9월 11일자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일단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 이론적인 관점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모르고 일단 표면적으로 금리를 더 낮추면은 경제에 돈이 더 많이 풀리니까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도 목표치에 도달하고 사람들도 더 소비를 하지 않겠어? 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구조 속에서 나온 정책이거든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누구나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할 수 있으나 근데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 자체, 저금리와 마이너스 금리는 하늘과 땅끝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경제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고 있죠, 지금. 지난주 이때 당시 이제 메모가 올라왔던 시기가 10월 18일, 17일 이때였으니까 지난주라고 한다면 약 10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10월 중순쯤에 그 ING 랄프 해머스 상사는 금리를 더 낮추려는 계획에 대해서 멍청한 20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유럽 지금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낮추려고 하는 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멍청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는 마이너스 금리 환경이 소비자들의 금융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오히려 키우기 때문에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러니까 소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축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도 그렇죠. 일본에서도 은행에 돈 안 맡깁니다, 대부분. 주변에 보면은 ATM 기기도 별로 없어요. 일본에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길거리 ATM 기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ATM 기기를 쓰질 않으니까.
ATM 기기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현금을 쓰고 그리고 장롱 속에다가 자금을 보관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저축을 하고 소비는 굉장히 줄이고 왜냐?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가 경제를 자극하기 위한 그런 심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워서 거꾸로 소비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즉 정책 이반자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랑은 완전히 지금 예상치 못한 지금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금리의 늪에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다시 플러스 금리를 올린다? 이거는 채무 감당을 못합니다. 이미 이렇게 많이 오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마이너스 금리로 끝장을 봐야 됩니다.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해머스 씨의 말은 일리가 있다. 이 자료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쓰도록 장려하기보다는 불안한 유로존 소비자들이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유로스타트 유로존 가계 저축률이 거의 13%로 5년 만에 최고의 기록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니까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로존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을 더 낮추게 되겠죠. 저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경제 성장률을 또 떨어뜨립니다.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마이너스 금리로 시작되는 이 악순환 고리가 계속 돌고 그리고 이것은 또 은행 수익성까지 이제 나쁘게 만드는 그래서 경제 전체를 아주 좀먹는 구조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이. 그리고 다음 내용을 이제 살펴볼게요. 소액 저축자의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면 그것은 엘리트 계층으로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한 소득 페널티를 주가 상승으로 이득을 얻는 능력을 통해 더 가중시킬 것이다. 경제적 충격은 차치하고서라도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부상은 매우 드라마틱할 것이다. 이게 지금 원어 원문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려운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소액 저축자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액 저축자한테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까지도 결국 궁지로 몰려서 결국 소액 저축자한테도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단 엘리트 계층으로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 그러니까 엘리트 계층이죠. 한마디로 엘리트 계층 가구에 대한 소득 페널티 이거는 바로 부유세입니다. 부유세. 그리고 얘네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주가 상승과 같은 이런 그 자산 투자를 얻는 그런 능력까지 있죠. 이것 때문에 부유세에 대한 압력을 더 가중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이런 환경이 진행이 되면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겠죠. 저금리,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충격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환경이 되면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부상, 매우 드라마틱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의 심화는 결국 뭐로 된다? 결국 초양극화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포퓰리즘 정권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포퓰리즘 정권이 나오게 되면 결국 이런 소액 저축자 그리고 엘리트 계층 간의 그 간격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부유세 얘기 나오죠. 지금 제가 저번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미 민주당 쪽 지금 민주당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거기 지금 정책에 보면은 부유세 얘기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 입에서? 민주당 후보 1위, 2위 입에서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부유세 얘기가. 이게 다 포퓰리즘 정권을 탄생시키는 지금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투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방법. 마이너스 금리는 변동금리 금융 상품의 작용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대출자와 예금자들은 과거 기준금리인 유리보에 대한 스프레드로 이자를 받는 것에 만족했을지 모른다. 이제 유리보라는 거는 지금 유럽연합 내에 12개국의 시중은행 간의 금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유리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금리 스프레드로 이제 예금자들이 이자를 받는 건데 마이너스 기준금리로
환경이 바뀌면 대출과 예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누가 예금을 하겠어요? 다 여기서 다 떠나게 되죠.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금융상품까지도 왜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채권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는 사회보장기금을 해칠 것이며 돈이 바닥나는 날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그 사회보장기금 중에는 오직 국채 투자로만 운용되는 기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국채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간다. 이거 다 사회보장기금 다 망가지겠죠. 다 망가지는 겁니다. 오히려 돈이 바닥나는 날을 재촉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더라도 저금리로만 유지가 된다 할지라도 이게 과연 유지가 될까요? 분명히 사회보장기금이라는 거는 목표 수익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목표 수익률이. 그런데 저금리 그리고 점점점 더 마이너스 금리가 확대가 되면 이 수익률, 목표 수익률 못 채웁니다, 이거. 그러면 결국 사회보장기금 빵꾸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현재 가치를 할인하여 산출할 수 있다. 특히 이런 환경에서는 미래 연금의 현금 가치는 미래 가치를 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미래 현금 가치가 지금으로 계산했을 때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정작 10년 뒤에 가서는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현금 가치로 봤을 때. 이게 역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금리와 낮은 투자 수익률의 조합은 연기금의 자금 지원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지금 마이너스 금리 또는 저금리 이 문제가 결국 지금 연금 문제로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금 고갈 문제. 이거는 그 어떤 나라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셨겠지만 앞으로 금리를 올리는 그런 것들은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아주 만성화가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은퇴자들이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미래에. 절대로 불가능하다. 결국 금융 지식을 쌓아서 은퇴자를 할지라도 연금 말고도 또 다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어내야만 한다. 딱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요, 그냥. 그래서 금융 지식 열심히 쌓으시라고 공부 많이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대출에 관련된 부분, 대출이 은행 수익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대출자에게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가 부과가 된다. 그러면 은행들이 의존하고 있는 수익률은 당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각국의 은행 시스템이 역전이 돼버릴 수도 있다. 지금 이미 마이너스 금리가 점점점 이제 오래 진행이 되고 있는 바람에 특히 유로존 은행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미 악화가 된 상태이고 특히 유로존 쪽의 은행들의 주가 상태를 보세요. 주가 상태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계속 지하실 뚫고 내려가는 중이에요. 지금 그것만 보더라도 이런 마이너스 금리 환경 자체는 결국 은행 시스템을 망가뜨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한 양적 완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미 일부 은행들은 마이너스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참 이건 너무 심각하네요. 이런 것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지금 인식했다라는 거는 아마 유로존 쪽 은행일 겁니다. 아마. 마이너스 금리 환경에서는 은행이 대출과 증권을 보유하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한다. 즉 은행들은 신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페널티를 받을 것이다. 이게 블룸버그 9월 3일자 뉴스로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유럽의 은행가들은
낮은 대출 금리에 의해 압박을 받고 예금자에게 마이너스 금리를 전가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결국 예금자에게 전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은행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겨요? 안 맡기죠. 아마 특히 소액 저축을 하는 사람들, 소액 예금가들은 아마 돈을 다 뺄 겁니다. 물론 굉장히 거대한 자금을 맡기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내야겠죠. 그 많은 자금 어떻게 밖으로 뺍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좀 감안을 해서 현재 유럽 쪽에서는 소액 예금가한테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거액 예금자한테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들은 기업가 은행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앞서 말했듯이 소매은행들은 그것들을 소액 저축자들에게 넘기지 않았다. 넘길 수 없습니다. 이거 다 뱅크런 일어납니다. 소액 저축자들은 다 떠나겠죠. 그냥 집에 보관하면 되니까. 그 정도의 양이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액 저축자들에게까지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지 않고 아마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누적이 돼서 은행 쪽에서는 수익성이 점점 좀 악화되겠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마이너스 금리가 경제 성장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또는 저금리에 의해 창출되는 것보다 더 많은 성장을 낳는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결국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 첫째, 가장 어려운 중 하나는 what if.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현재 어떻게 됐을까라는 이제 분석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유럽과 일본은 그들이 마이너스 금리가 아닐 경우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결과론적으로. 아니죠.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환경이 바뀐 상태인데 과거보다 경제 성장이 더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확실히 그들의 현재 성장을 볼 수 없고 마이너스 금리가 큰 성공을 거둔다고 선언할 수 없다. 마이너스 금리가 수요를 자극하는가? 아니죠. 수요를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저축을 자극을 합니다. 소비를 이제 떨어뜨리고 그리고 아니면 비관적인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설득하는 데 힘이 없는 것인가. 금융계에서 우리의 행동 대부분은 미래가 과거와 많이 비슷할 거라는 가정에 바탕을 둔다.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을 한 거예요. 왜?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하고 경제를 자극시켰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러면 금리를 더 많이 떨어뜨려서 마이너스까지 떨어뜨리면 경제는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구조 속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과거와 많이 비슷할 거라는 가정을 바탕을 두고 정책 위반자들이 마이너스 정책을 결국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지금 다 반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 플러스 금리와 바람직한 상황의 결합이 대부분 역사의 바탕이 되는 구성 요소들 중 하나였다. 즉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우리 역사의 그 대부분 펀더멘탈이 어떤 상황이었죠? 플러스 금리와 바람직한 상황.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역사가 쭉 이어왔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 역사가 진행된 거는 고작 수천 년 중에서 한 5년 정도, 4,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종합해서 설명해 보면 결국 정책 위반자들의 커다란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한편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 마이너스 금리가 전 세계에 더 널리 퍼지면 금융 시스템은 새로운 가정들에 의해 재구축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그것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 자체가 결국 이 정체가 뭐고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그리고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또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전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최소한 마이너스 금리를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과거에 우리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무엇을 알았든지 간에
금리가 일단 지금 부정적으로 바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는 결과론적으로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확실한 하나입니다. 이게. 그 다음 이제 또 언급됐던 소주제가 바로 이제 미국이죠. 미국.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이 증가가 되는 이 마이너스 금리가 미국에서도 나타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제 대답은 하워드 막스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늘날 마이너스 수익률 채권의 대부분은 유럽과 일본에 있다. 가장 큰 의문점 중 하나는 마이너스 금리가 미국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 질문은 내가 이 메모를 쓰라고 이안의 제안에 대한 나의 즉각적인 대답으로 돌아간다. 일단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어쨌든 아무도 알지 못하고 확실히 내 생각에는 아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워드 막스는 지금 상태에서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한다고 하네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단 확신은 안 한다고 합니다. 확신은 안 한다고 하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가 이제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하워드 막스는 아직 마이너스 금리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추측을 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전부일 것이다. 나는 현재 사이클에서 미국에서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바램이죠, 바램. 미국에서 작용하고 있는 요소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결론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재 현재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워드 막스가 얘기하는 현재 사이클을 뭐 단기 사이클로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단기 사이클. 지금의 그 단기 사이클에서는 일단 미국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보기는 어렵죠. 이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정말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하지만 채권 수익률은 좀 다릅니다.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과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는 좀 별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는 기준금리가 제로나 플러스일 때도 가능합니다. 지금 유로존이 대표적이죠. 유로존이 기준금리 자체는 제로금리입니다. 예금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일 뿐이지. 그렇지만 채권금리는 마이너스죠. 수요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채권금리는 마이너스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하워드 막스가 마이너스 금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바로 이 연준의 정책입니다. 통화 부양책이 굉장히 궁금하다고 하네요. 최근 두 차례의 금리 인하에 힘입어서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는 2%를 밑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기 부양 프로그램들은 총 수퍼센트에 달하는 금리 인하를 수반하고 있다. 이게 대표적으로 5에서 6%였죠. 대부분의 경기 부양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5에서 6% 정도에 달하는 금리 인하를 수반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 경제 취약성에 대한 연준의 대응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금리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 현재 금리 정책으로는 도저히 방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미국 제조업 둔화와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고조 전망에 의해 야기된 불확실성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안전자산에 대한 강한 수요와 부정적인 인구 통계학적 추세가 미국에게도 적용이 돼서 미국 채권 수익률이 제로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수요에 대한 문제. 그래서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채권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게 문제죠? 지금 앞서 보여줬던 사례들 중에 하나, 신용이 안 좋은 이탈리아 국채. 이게 지금 이탈리아 국채가 2067년짜리 만기, 이때 만기가 되면 대체적으로 뭐 한 50년 만기 정도 될까요? 뭐 아무튼 이 정도 될 겁니다. 기간상. 이런 국채가
수익률을 2.78%? 이 정도 준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6배나 많은 이철자들이 몰린 걸 보세요. 그럼 결국 유럽의 채권 시장이 이제 다 끝나면, 한계에 다다르면 많은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요? 미국으로 가죠. 미국 채권. 미국 채권은 아직 플러스니까. 그 자금들이 미국 채권으로 다 달려 들어가면 미국 채권도 마찬가지로 그 수요에 못 이기고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마이너스 금리가 달러 수요를 강화시켜서, 이게 달러 수요라는 게 결국 미국 국채 수요입니다. 외국인들이 미국 수익률 상승에 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게 나오네요. 따라서 연준은 미국 수출의 외화 비용이 너무 많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 경제가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의 채권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 이건 강달러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이건 또 수출 경쟁력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미국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연준은 뭐 경제가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상관없이 금리를 인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통수죠. 이런 식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래서 연준이 과연 언제까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또 하나 이제 하워드 마크스가 궁금해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전례 없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미스테리를 다룰 것인가에 대한 단정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8월 5일자 파이낸셜 타임스는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보이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굉장히 정말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년에 스위스 1000프랑,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17만 원이거든요. 이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하면은 스위스 개인 은행에서 약 1세제곱미터 크기의 금고를 대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은행에서 1제곱미터 크기의 금고를 1년 동안 사용을 하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7만 원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공간 자체가 스위스 프랑 현금으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딱 10억 정도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1세제곱미터 크기라는 게. 그러면은 1년에 금고 수수료 1000프랑을 지불해서 금고를 빌려서 거기서 보관료 장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현금 보관료. 왜냐, 지금 스위스는 마이너스 75%의 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이 공간에다가 10억 프랑을 보관을 하면은 수수료만 해도 1년에 8억 8천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굉장히 아이디어 좋죠? 1000프랑 117만 원 투자해서 1년에 8억 8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파이낸셜 타임스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금리를 꼬집은 거죠. 파이낸셜 타임스가. 만약 당신이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위험 곡선을 벗어나서 낮은 수익률 혹은 마이너스 금리 세계에서 안전수단이 제공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노력하되 부디 조심해서 해라. 위험 곡선을 벗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결국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확실성이 감소되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된 그런 형태의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당연히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확실성 증가 없이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수익 증가는 무료 점심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건 이용할 수 없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마도 내구성이 있는 현금 흐름이 있는 물건을 사는 것이다. 원가의 상당한 수익률을 반영하는 안정적인 수익 또는 분배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채권, 대출, 주식, 부동산 및 회사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 시기의 합리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채권은 마이너스 채권은 안 되죠. 마이너스 채권은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출, 여기서 말하는 대출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의 대출인지.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제외를 할 거고요. 그리고 주식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주식? 우리는 어쨌든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4차 산업 시대로 돌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하는 정말 기술력이 있는 우량 회사들 있죠. 우량 회사들의 주식. 이것도 하나의 자산이 될 수가 있다. 안전자산이. 그리고 지금 하워드 막스가 얘기하는 현금 흐름이 있는 물건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량 회사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을 발생을 하려면 4, 5년 부동산일 텐데, 또는 뭐 월세가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부동산. 그래서 결국 이것저것 다 떼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서울 부동산인 것 같아요. 서울 부동산. 그러니까 실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수요가 많이 몰리는 그런 부동산. 그런데 이거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은 아닌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30년 이 기점으로 4차 산업 시대로 완전히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때가 되면은 대부분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가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 겁니다. 많이 줄어들 거고, 그리고 재택근무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서울에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서울이 이런 것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가 높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우리 삶의 뿌리가 내리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남은 수요는 뭘까요? 남은 수요. 학군밖에 없습니다. 학군. 잘 갖춰진 학군. 이것이 유일한 부동산의 수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서울이든지 뭐든지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수요보다는 학군에 의한 수요만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재택근무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제 공기 좋은 곳, 그러면서도 편의시설이 많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런 지역이 어디가 될까? 어떤 지역이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확실히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진 우량 회사들의 주식,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실물 금은. 왜냐면 이런 환경에서는 실물 금과 은의 가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를 저는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것이 자명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현금 흐름의 내구성과 성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지불하는 가격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걸 잘 골라야겠죠. 오늘날과 같은 시장 환경에서는 예측 가능한 자산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투자자들은 이례적으로 미래의 성장을 출현하려고 한다. 동시에 경제와 시장이 많은 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규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 일부는 위에 반영되어 있다. 정확한 예측은 보통 때보다 실행하기 어려워지기 쉽다.
이런 것들이 개념상으로는 간단하지만 투자가 쉽지 않은 이유들 중 하나이다. 특히 오늘날 그렇다.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도 해결책으로 내구성이 있고 현금 흐름이 있는 물건을 사야 한다는 이런 개념적인 부분은 알고 있지만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가 쉽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좋은 투자는 이제 결국 실물 금과 은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담고 그리고 뭐 주식시장에 대응을 하든 뭘 하든 결국 장기적인 관점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그 회사들의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거. 그게 아마 2030년 이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필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으로 가면 갈수록 기업들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공룡기업, 다국적 기업. 이렇게 다 바뀝니다. 체제가. 지금 우리가 이 과도기적 과정에 있어요. 지금은 뭐 여러 회사들 경쟁을 하지만 결국 자본력에 의해서 공룡기업, 다국적 기업이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합병, 특히 사이클 한번 후드려 맞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웬만한 기업들은 다 나자빠집니다. 현금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자본력을 가진 회사들 싸게 인수합병해서 덩치 키우겠죠. 그리고 독과점 이런 형식으로 가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기술력 가진 우량 회사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워드 막스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그 메모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죠? 내일 새벽 3시에 10월 FOMC 성명서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에요. 시장에서의 금리 인하는 거의 뭐 98% 또는 99%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는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다. 시장 급락이 나올 겁니다. 시장 급락. 가뜩이나 주식시장 눈치 보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 무리수를 두기 아마 힘들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시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미 지금 2차례 진행이 됐죠. 그런데 아마 이번 금리 인하가 이제 3번째가 진행이 될 텐데 이번 금리 인하부터는 시장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할 겁니다. 아마. 처음에 첫 번째 금리 인하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로 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시장의 반응이 점점점 이제 낮아졌거든요. 그 반응들이.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호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에서는 그냥 뭐 이미 선반영이 됐고 쏘쏘. 그리고 오히려 두 번째 금리 인하 전후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가 더 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금리 인하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 이게 유일한 걸림돌인데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1단계 합의 사항 자체가. 근데 지금 기사로는 그 중에 일부는 뭐 거의 뭐 합의 단계에 다다랐다. 아니 1단계 협상 자체 내용 자체가 별로 없는데 그 중에 일부라고 또 거기서 또 쪼개서 그거를 또 성과로 좀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의 위치상 봤을 때 변곡이 발생이 된 것 같다. 특히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시장 분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파동상 고점을 한 번 더 돌파하면 파동이 완성이 된다. 그런데 화요일 날 고점이 돌파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280 근처 여기 가면은 시장 탑 나온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정확히 279.95
279.95를 찍고 지금 쭉 밀려서 5파동 하락을 만들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파동 구조상으로 본다면 10월 FOMC의 금리 인하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연준에서 립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그 버프발로 지금 만들어진 5파동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반등장. 하지만 이 반등이 오후에 만들어질지 아니면 오전에 다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반등이 만들어진 이유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금 시총 상위의 바이오 관련주로 코스닥 지수를 올렸잖아요. 아마 이번 주가 됐건 다음 주가 됐건 하루 날 잡아서 바이오 한번 후드려 깔 겁니다. 아마. 그러면 코스닥도 굉장히 큰 장대 음봉을 만들 수도 있는 날이 아마 하루 이틀 정도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종목별로 익절 라인이라든지 손절 라인이라든지 기준 가격을 아예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날 시장 분석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금요일날은 이제 10월 FOMC 이제 리뷰를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바로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번 주간의 그 시장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메일을 통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비트코인도 같이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비트코인도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8번 영상에서 비트코인 분석을 한번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어쨌든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